그러면 이제 정부 간 큰 틀의 논의가 마무리가 됐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 했어요. 그러면 시장, 기업 쪽은 어떠냐? 이 기업은 글로벌 투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은 본인들이 투자한 회사의 자산 가치가 높아진 그 회사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죠? 글로벌 투자자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기후변화 잘 몰라요. 기후변화 관심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10년을 어디에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더니 자산 가치가 74% 하락했어요. 이 손해를 본 거예요. 이게 뭐지? 그 하락한 회사가 석탄 회사라는 거예요. 이 석탄 회사가 왜 자산 가치가 74% 하락이 됐냐? 이것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석탄으로 생산한 전기 사용을 거부하는 미래 세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업 CEO들한테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래 세대들이 녹색 제품 아니면 안 사겠다. 석탄 회사 자산 가치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녹색 제품 아니면 안 사겠다. 그리고 녹색 기업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 하니까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게 하려면 녹색 기업이 되고 녹색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녹색 투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가 CEO들한테 녹색 투자하세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CEO들이 우리 알겠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데 정부 말을 안 들어도 투자자들은 얘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는 우리 핑계 막 댈 수 있지만 투자자들한테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기업들이 우리 친환경 경영 선언을 하게 됩니다. 친환경 선언을 했는데 복병이 나왔어요. 이 시민사회가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가 친환경적이냐. 말로만 친환경적이고 제대로 그 그린 와싱 아니냐. 저거는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친환경 선언도 하고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시민사회가 그게 무슨 친환경적인 거냐. 비난을 하는 거죠. 그들이 눈이 높은 거죠. 그래서 CEO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서 무엇이 친환경적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그래야지 우리는 친환경적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무엇이 친환경적인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대답을 한 데가 EU예요. EU의 텍사노미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 기준 등이 제시된 분류 체계 텍사노미. 우리 후보 논쟁할 때 아리백도 나오고 텍사노미 나오고 한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텍사노미라고 하는 게 분류 체계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철강 1톤을 생산하는데 1.3톤의 이산화탄소 이상을 발생을 하면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나왔죠. 시멘트 1톤 생산하는데 약 0.5톤의 이산화탄소 발생 이하면 친환경적인 것이다. 기준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지금 확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EU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친환경적인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것을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저거를 지키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전 세계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기업들도 막 혼란에 빠지다가 EU가 이러한 지속 가능 금융 물류 체계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혼란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무엇이 친환경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면 되고 제품을 만들면 되고 맞춰서 업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2020년 이후는 그린 대세론이다. 우리가 파리 협정 체결 신기후 체제로 정부 간 큰 틀의 논의가 마무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다가 혼란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린 대세론. 메가 트렌드가 그린 대세론입니다. 물론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중간에 돌발 변수 많이 있죠. 그러나 이 거대한 물결을 거슬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온실가스 배출 환경청이 갖고 있지 않다. 뭐 그런 판결이 엊그저께 나왔어요. 그런 판결도 나오고 그거는 대법원의 6명이 보수 성향 해가지고 트럼프 때 임명한 사람들 그러한 암초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그린 대세는 메가 트렌드랍니다. 여기에 정부 기업의 기별에 관련 대논쟁 종결에 우뚝선 이해관계자가 미래 세대라는 거예요. 기업과 정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시민사회가 비판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 세대의 역할이 앞으로 그린 대세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기후변화의 대응이 국제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대응 시대적 흐름이다. 그래서 필환경 시대, 그린 서바이벌 시대가 도래됐다라고 하면 그 핵심이 뭐냐? 뭐 그린 대세론인데 그 그린 대세론의 핵심이 뭡니까? 뭐 대충은 이제 얘기 들어서 알겠는데 그건 뭐냐? 핵심은 탄소의 가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공공재로서의 탄소의 관리를 하는데 이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탄소 가격의 내재화입니다. Internalization of carbon price. 지금은 탄소에 대한 가격이 우리는 지금 없어요. 그러나 이 공간에 탄소를 만약에 줄인다라고 되면 그것이 바로 돈이 되는 세상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를 만약에 줄인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돈이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곧 옵니다. 유럽에서는 그것이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빨리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실례를 들어보면 볼보 우리 자동차 회사 알죠? 볼보가 전기 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청에 전기 버스를 팔려고 우리 영업 직원이 갑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을 만났어요. 우리 볼보에서 기가 막힌 전기 버스를 생산을 했는데 한 대 사시죠. 이게 친환경적인 것이고 뭐 한 거니까 한 대 시청에서 안 사주면 누가 사겠습니까? 해가지고 영업사원이 우리가 판매를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청 공무원이 단칼에 대답을 합니다. 노라고 대답해요. 어느 공무원이나 비슷해요? 네. 뭐 아주 매정하게 아니야 안 산다 하니까 왜 안 사냐?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일반 버스보다 가격이 비싼 걸 내가 어떻게 결제를 올리겠느냐? 그래가지고 단칼에 뭐 친환경적이고 뭐고 그 필요 단칼에 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사원이 이제 못 팔고 와가지고 회사에 와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안 산다 그럽니다. 사장이 그래 너 잘했다 그렇게 하겠어요? 혼을 내는 거죠. 아니 그걸 알고서는 네가 간 거 아니냐? 알고서 비싼 거 알고서는 갔으면 그거를 다른 방도를 찾아서 팔도록 해야지. 거기서 비싸서 안 된다고 그냥 오는 게 말이 되느냐? 많이 혼났겠죠. 이것이 사회생활입니다. 그래? 그래서 한국 같으면 뭐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면서 밤새 울분을 터뜨리면서 뭐
고민을 많이 했겠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솔루션을 발견을 했어요. 솔루션이 뭐냐면 지금 전기버스 한 대당 가격이 일반 버스보다 높지만 1년 동안 운영하는 비용을 한번 보자. 보면 유럽은 일반 버스 하면 버스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양을 측정해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그것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전기버스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대당 연간 5만 유로가 싸다라는 거예요. 운영 비용이.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이게 비록 이 시점에서는 좀 싸지만 1년간 시가 1년 운영하는 거지 요 살 때만 싸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냐. 시청의 예산 절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대당 연간 5만 유로가 쌉니다. 지금 몇 대 운영하고 계십니까? 20대면 뭐 100만 절약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게임의 룰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m 단거리 육상 경기다. 스피드만 빨랐으면 금메달 땄었어요. 가격만 쌌으면 팔았어요. 지금은 가격만 싼 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게임 룰이 변화됐다. 100m 육상 경기에서 110m 허들 경기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더 있고, 여기 안 썼지만 허들 경기, 마라톤 경기, 그죠? 우리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라톤 경기 해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110m 허들 경기와 우리는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전반부에 마라톤 1등 해도 마지막 승부에서 해야지 금메달 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과 시민들이,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기업은 아리백, 이건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아리백 하니까 댓글에 진로이스백은 아는데 아리백은 잘 모르겠다. 뭐 이제 그런 댓글도 나왔어요.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 백이 나온.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한 게 아니에요.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체인, 애플이라든가 우리는 수출에 의존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수출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수입하는 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리백해라. 그죠? 거기에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데가 이제 UN 차원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지원하는데, 그런 외국 수입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아리백해라,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완전히 가입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기업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의 트럼프가 만일에 또 다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또 기후변화 끝난 게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거가 아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시장이 기능한다는 거예요. Market functions. 미 연방 정부가 아무리 뭐 탈퇴하고 다시 또 가입한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이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혼란을 막 하면서 이미 시장은 기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능하도록 정부가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는 시장이 돌아가네요. 그래서 이것은 그린 대세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민사회는 우리 플라스틱 제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
자원 순환, 서큘러 이코노미,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뉴딜 발표할 때 디지털 뉴딜을 맨 처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선 이제 그린 뉴딜이 가까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에 코로나 상황할 때 그린 뉴딜이 빠졌어요.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경제 회생을 하다가 이제 디지털 뉴딜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변화와 코로나 상황 간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밝혀지면서 그린 뉴딜도 단기적으로 회생하는 방법, 중장기적으로 기후 대응 포함한 그린 뉴딜이 포함이 됐고 그것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목표 설정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의 국제사회의 평가는 한마디로 뭐로 나와 있냐면은 기후 악당. 저로서는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이 했는데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기후 악당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왜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감축 성과를 시연을 해야 돼요. 저희는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선진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어요. 배출권, 거래, 녹색 성장, 정책, 이제 2050 탄소 중립도 우리가 선언을 했죠. 정책은 제도적으로 많이 정말 선진적으로 했는데 결과의 지표 한 가지, 온실가스 배출은 우리가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줄여야 된다. 약속 지키기 하면서 개도국, 취약국을 도와가면서 우리가 성장한 것이 원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듯이 이제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개도국, 취약국, 돕기. 그 다음에 이제 통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의 가격이 매겨기 때문에 통상도 탄소 통상 체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요. 2028년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학교 졸업하는 건가? 아니면 대학원 이때 유치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턴을 하든지 아니면 학년이 높으면 어디에 일을 하든지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굉장히 큰 회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디지털 우리가 뉴딜을 했는데 왜 갑자기 디지털이냐, 이것이 기후변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저보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지만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경제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국제정치학의 ICBM 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ICBM의 약자가 Internet of Things. 이거 이제 4차 산업 기술을 하면, 그 다음에 C가 클라우드,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모바일, 모빌리티 해가지고 ICBM 플러스 AI라는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이 기능적으로 모순된 개념이 합쳐진 게 분산과 협업. 분산은 주체자가 이제 개인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1인 유튜브를.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일을 할 때는 다 같이 돼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협업을 같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에 초연결성과 초지능, 양초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초지능형, 초연결성.
양초 시대에 기술의 분산과 융합 시대에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생산과 물류의 혁신이 일어났다. 그 혁신의 내용이 뭐냐? 자원 소비의 획기적인 감소를.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이 대폭 향상이 됐다. 그렇게 되면 아까 에너지 절약하자고 그랬잖아요. 효율성 향상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많이 기여를 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온실가스 감축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맨 밑에. 그거를 조금 더 보자면 여기서 스마트 시티를 보겠어요. 스마트 시티는 하나의 총체적인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서 나오는 건데 이 도시는 지구 육지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 세계 인구의 50%, 에너지 소비가 60%, 온실가스 배출이 70%, 부의 집중이 80%. 그래서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기후 대응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하느냐를 예를 하나 들자면 스마트 파킹입니다. 뭐냐면 제가 가족하고 같이 이마트에 장 보러 가잖아요.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 굉장히 많죠. 지하로 내려갑니다. 주차하기 위해서. 지하 1층 주차장 한 바퀴 돕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하 2층 내려가서 또 한 바퀴 돕니다. 자리가 없어. 3층 내려갑니다. 없어. 4층 구석에 하나 있어요. 한참 헤매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 파킹은 들어갈 때 표시가 나요. 지하 4층 37번에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세요. 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막 시간도 절약되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게 하나의 간단한 예지만 그러한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이 그렇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분들 이제 많이 개발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다. 그래서 기술 한계의 극복. 우리가 태양광이 앞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도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이제는 마지막 승부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미래 세대의 역할진인데 제가 계속해서 미래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현 위기 초래가 현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현 세대가 기후 부채를 갖고 있어요. 미래 세대. 그죠?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또 뭐 잘 살려고 하든 또 했어요. 뭐라고 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저는 현 세대는 기후 위기를 막을 마지막 세대다. 여기를 넘어가면 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이 매우 매우 중요한 시기다.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된다. 현 세대도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50 거주 불능이라는 책이 나왔죠. 아까 IPCC 1.5도 보고서가 나와서 2050 탄소 중립을 거기서 제안을 했잖아요. 1.5도 보고서 2018년도 나올 때만 해도 1.5도 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 거기다가 1.5도를 더해보면 38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38도가 되면 건물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생활을 못하는구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1.5도의 의미를 아주 현실적으로 이제 느꼈어요. 38도 체온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입을 못하고 왕따 당하고 이제 아무런 활동을 못하는구나.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와 지구의 건강에 유의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메일 한 건당 4g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메일 보관 저장 창고에서도 이제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냉각이 필요한 거죠. 춘천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쪽 옮겨갔다고 이제 막 했죠. 그래서 춘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이제 본사가 네이버 본사오니까 직원들도 몇백 명 오고 뭐 그래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겠다 했는데 직원들은 30명밖에 안 갔어요. 그 목적이 거의 구봉산의 선산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 절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세종시에 또 뭐 한다, 또 하나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전력 소모가 많아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도 하지만 그 디지털 생활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니까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디오 스트리밍 연간 30억 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패션 전체 온실가스의 우리가 10%인데 연간 1,200만 부의 그루인데 티셔츠 한 장 만드는데 2,700리터가 물 소비된다. 여러분들 하루에 물 몇 리터 마셔요? 한 2리터? 2리터 많이 마신다고 하면 2,700리터 하면은 1,350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티셔츠 한 벌에 들어간다. 그래서 막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수요 측면의 관리가 또 필요하다. 식품, 가축 배출, 메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월요일 날에는 고기 안 먹기, Meat Free Monday라는 캠페인도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만큼은 고기 먹자. 한국은 굉장히 어려워요. 고기가 없는 반찬, 그건 또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비건으로 대체육이 나오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이 푸드테크가 C테크하고 연결이 되면서 엄청난 성장 가능성. 주식을 하면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의 능력 배양인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자신의 총체적인 실력은 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니죠. 나의 혼자의 실력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대학교 때까지예요. 근데 일단 사회에 가면, 사회에 직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실력도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점점 더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훈련을 따로 해야 돼요. 우리는 남을 이겨야지 내가 올라가고 해야 되는 건데 세계는, 사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려를 하고 하는 것이 나의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4차 산업혁명이 분산과 협업의 시대, 협업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가 좋아지려면 방법이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실력은 객관적 실력, 지력과 체력, 심력인데 이 지력 중에 파이자형 지식, 우리가 현대인 지식은 이제 T자형 지식이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제 제너럴리스트로 있고 스페셜리스트로 하나가 있는데 저는 현대 사회를 서바이벌 하려면 이제 파이자형 지식이 필요하다. 뭐냐면 제너럴리스트라지만 상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취직 시험에 상식 있잖아요. 한 변은 두 개의 전문 지식. 그 중에 하나는 조금 더. 그래서 파이자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교관이 된다고 한다면 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은 지역 전문가 하나, 기능 전문가 하나. 이 기능 전문가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환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파이자형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맺은 말을 하겠습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필수적이다. 신규 체제 형성.
필환경, 국제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흐름. 과거에는 우리가 친환경, 그다음에 인식의 전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하면 됐어요. 과거에는 뭐냐면 친환경적으로 했다 하면 박수 막 쳤어요. 그죠? 친환경적이지 아니면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인식만 바뀌었으면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뭐냐면 이제 필환경 안 하면 안 되는, 이제 벌금을 돈을 내야 되는, 탄소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행동의 전환. 기업은 ESG라는 지표, 사회적 가치. ESG는 환경과 사회와 가버넌스. 우리 UN 글로벌 컴팩트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인데, 이러한 환경사회 지배구조,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인 요소예요. 재무적인 요소는 수익성이죠. 이제 비재무적인 요소도 평가를 해야지 지속 가능한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비재무적인 평가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막 100억 벌 수 있어요. 근데 내년에 못 벌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0억씩 100년을 우리가 50년을 벌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 가능한 수익 하려면 ESG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온실가스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저는 향후 미래가 주어졌다. 향후 미래의 큰 그림이 주어졌다. 제가 여러분들 같이 대학생 때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에서 막 친구들하고 밤새면서 술 마시기도 하면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고 막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선 결론을 못 내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감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으면 향후 미래의 큰 그림은 주어졌다. 무엇으로 주어졌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그래서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로 다 귀결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재로서의 탄소의 관리가 핵심 과제고, 코로나 상황으로서 앞당겨진 미래, 화상회의 많이 했죠. 디지털 시대가 많이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앞당겨진 미래,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안보가 막 중요시 됐는데 재생에너지의 투자가 더 가속화돼 우크라이나 사태로 앞당겨진 미래까지도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향후 10년은 탈탄소화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 영어로 얘기하면 향후 10년 Decade of Decarbonization and Digitalization 될 것이다. 여기에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The fast mover will be the winner in the future. 누가 빨리 먼저 선점을 하느냐. 왜냐하면 the first, the best입니다. 먼저 한 사람이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기아의 프라이드 차가 맨 처음에 생겼어요. 봉고차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처음 출시한 차, 현대가 처음 출시한 차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 무버가 돼야 돼요. 퍼스트 무버가 되면 제일 좋겠고, 퍼스트 무버가 안 되면 우리가 패스트 무버가 돼서 우리가 변화를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 논어에 일일신 우일신이란 거 있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변화를 한다. 내 자신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 변화해야 되는 모습은 저탄소 사회로의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같이 행동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 있으면 내가 커피 쏘아요. 콜럼버스가 중남미 대륙을 발견했는데
이름이 라틴 아메리카냐?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남미 33개국 전체 합쳐봐야 미국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미국의 큰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중남미가 왜 저 개발이 됐는지 각자 아는 체 아는 사람들의 이론을 조금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